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이제 기본 강좌 제 8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8강의 주제는 이제 수요 공급의 이제 그 마무리라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핵심이라 볼 수 있는 탄력성이라는 논리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탄력성. 이 탄력성이라는 논리는 이제 본문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28회 때 같은 경우는 이 탄력성의 수요 공급 자체에서도 출제를 당연히 했고요. 27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공급에서 네 문제가 출제됐는데 전부 다 탄력성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8회 때는 탄력성이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서는 나왔고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정책론이 네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28회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론 중에 절반 이상이 탄력성을 알아야지 풀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하고 그리고 이제 조세 정책에 대한 논리는 자체적인 지문도 나왔지만은 그걸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이해해야지 풀 수 있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탄력성은 수요 공급의 이제 마무리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꽃이 됩니다. 탄력성은 지금까지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하고 좀 달라요.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더 첨가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만 논했어요. 지금까지는 방향.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 법칙을 논하다 보면은 수요 법칙은 이제 다른 거 일정하다 가정하고 가격이 변했을 때 이제 수요량과의 관계를 논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결국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논했고요. 공급 법칙도 마찬가지야. 가격의 상승, 공급량 증가.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래프적인 마인드로 표현했고. 그리고 균형의 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증가했네. 균형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그러면은 수요의 변화 방향과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같은 방향이구나. 그리고 공급이 증가됐을 때 균형 가격은 하락, 거래량 증가. 그러면은 공급의 변화 방향과 가격은 반대 방향이고 공급의 변화 방향과 거래량은 같은 방향이구나. 방향을 논했었어요. 탄력성은 방향에다가 플러스 크기를 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방향도 어려워 죽겠는데 크기까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 파트가 탄력성이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암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 암기가 되면은 올해 정책론 이런 데서 문제 나왔을 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탄력성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제 이동하느냐라는 논리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응용 문제 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크기가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데 얼마만큼.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논리 보면은 지문 나왔을 때 이 얼마만큼이라는 이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이제 수요량이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이런 사고 방식이야. 이 경영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지금 어떤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주력 상품이 A재화하고 B재화야. 근데 이제 A재화, B재화에 대해서 이제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가격을 이제 변화시키고자 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기존의 2017년도보다 똑같이 이제 10%를 상승시키고 B도 10% 상승시킬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추정하기를 다른 건 다 일정하다 가정한 상태에서 수요만 가져해 볼까요? 그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반응을 할 텐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기본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럼 둘 다 방향은 둘 다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케팅 부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A재화를 시장에서 이제 10%를 올렸을 때 퍼센트 크기가 나왔죠. 얘는 이제 한 5%가 감소할 걸로 추정이 되고, 근데 B재화는 수요량이 90%가 감소될 걸로
추정이 됐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은 그 가격이 10%라는 이제 자극을 줬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최종 의사결정은 이거는 올려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격을 얘는 상승시키는 걸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제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너무 많이 감소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현상 유지하는 걸로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가격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의사결정이 달랐잖아요. 이건 방향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 크기 때문에 달라진 거야, 이게. 이런 내용들로 이제 동일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예를 들은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겠는가, 이 크기를 가지고 경영학적인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탄력성에서 얼마만큼이라는 논리가 되게 이제 그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잠깐은 이제 의미를 잠깐 부여해보고, 이 탄력성이라는 논리는 원래는 자연과학에서 나온 겁니다. 물리학자, 옛날에 물리학자들, 화학자들이 실험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을 자꾸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나온 결과 있죠. 결과를 가지고 실험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이제 고안하는 건데, 이 자연과학에서 이제 나왔던 사고방식인 탄력성이라는 논리를 이 사회과학에서 많이 활용하게 돼요. 정치학, 뭐 심리학, 사회학 많은 하다가 이 경제학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요. 뭐 부동산학도 당연히 활용이 되는 거죠. 법학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이라는 논리는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응용이 되고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논리가 이제 먼저 논합니다. 거기 보면 탄력성이란 주어진 자극, 이제 독립 변수에 대한 반응의 정도, 종속 변수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본적인 논리를 한번 볼게요. 기본 강의니까.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논하다 보니까 모든 학문에 대한 논리를 다 접하다 보면은 이 독립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의 변화율이야. 우리가 앞에서 함수가 논한 것이 이런 데 활용이 되는 거죠. 함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변했을 때 종속 변수가 반응하는 내용,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였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계들은 함수 계산 문제를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봤었어요. 이게 탄력성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 독립 변수 변화율이기 때문에 얘는 퍼센티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가 자극이잖아요.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제 반응이 있겠죠. 이게 종속 변수야. 종속 변수의 이제 변화율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퍼센티지로 설명이 되죠. 이건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독립 변수가 이제 변했을 때 종속 변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율과 변화율 요 관계 있죠. 이 이게 탄력성의 크기를 언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이제 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탄력성은 이제 결국 독립과 종속 간의 관계, 그러니까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라는 논리를 이제 크기 가지고 논하고, 그래서 퍼센티지로 설명하고, 퍼센트 설명하는 과정 중에 계산 문제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가 이제 자극을 찔러대는 거잖아요. 10%가 자극을 줬어요. 그럼 반응인 종속 변수가 일어나겠죠. 종속 변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5%가 이제 반응을 했다. 그러면 이걸 탄력성 크기를 논하거든요. 그 탄력성은 얼마큼 나오냐? 여기 보신 것처럼 얘는 10%가 자극 줬잖아. 근데 반응이 5%가 일어났어요. 자극의 반응이 약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 5를 10으로 나누면은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0.5라는 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럼 0.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약한 거야. 10% 자극 줬는데 반응이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하다. 이런 경우로 우리는 둔감하다라고 합니다. 둔감하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하다. 찔러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둔감하다. 이 둔감하다는 표현을 탄력성 개념으로 쓸 때 이거를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란 말은 그래서 독립변수라는 자극에 대해서 종속변수라는 반응이 약하구나. 그래서 둔감하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독립변수가 10% 자극 줬는데
종속 변수도 10%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10%분의 10%라 그러면은 자극과 반응이 똑같죠. 이 숫자가 얼마 나오냐? 1이 나옵니다. 1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 탄력성 개념에서는 1이구나. 그러면 이제 자극하고 반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둔감하다, 민감하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둔감하다, 그 민감하다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라면 하면은 자극과 반응이 똑같은 경우로, 그리고 이제 크기를 논했을 때 1로 표현이 됐을 때 단위 탄력적이고, 이때는 이제 그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독립 변수가 10% 자극 줬는데 종속 변수가 30%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10%가 자극 찔러댔는데 반응이 30%가 반응했잖아.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크게 된 거야. 이렇게. 아주 민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극 이렇게 되는데 반응이 확 이렇게 나는 거. 자극에 대한 반응이 크다. 그럼 10%분의 30%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시하면은 이거는 3이 나옵니다. 그렇죠? 10%분의 3이니까 이건 자극에 대해서 3배로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아주 민감하다라고 그럽니다. 이 민감하다는 거를 탄력성 용어로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비탄력적이다. 위에는 비탄력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한 건 비탄력적. 자극에 대한 이제 반응이 이제 큰 것은 탄력적. 그럼 결과적으로 민감하다, 둔감하다는 저희들 일상적인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표현을 쓰지 마시고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해서 친구가 이제 발끈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니 하지 마시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반응하냐 이렇게 하시고,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약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이렇게 둔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 하는데 결과적으로 탄하고 비탄을 구분하는 것은 단위 탄력적이고 단위 탄력적은 1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큰 것은 보통 우리는 탄력제라 그러고 1보다 작은 것은 비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탄하고 비탄을 구분할 때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 있죠. 모든 분야의 탄력성의 종류는 1이라는 단위 탄력적 기준으로 탄하고 비탄을 구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를 봤어요. 비탄은 둔감한 것이고 탄은 민감한 것이고 사이에 1이라는 단위 탄력적이 있더라. 용어를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퍼센티지로 설명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이런 숫자적인 계산 문제를 나오는 것은 뭐 천천히 해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많은 많은 학문에서 논하는 무수히 많은 이제 탄력성에 대한 논리 중에 어느 거를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거야. 그것은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에다가 뭐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탄력성의 종류가 무한대로 나옵니다. 무한대. 근데 우리는 공부하시는 것이 딱 이것만 논하죠.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논할 때 이제 다시 과거를 되돌려 보면은 함수라는 것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런 걸 가지고 논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 이 수요함수에 붙어있는 수요, 이것이 종속변수였었죠. 수요량이 종속변수고 여기다가 영향 미치는 무수히 많은 독립변수가 있었잖아요. 크게 두 개로 나눴었죠. 해당자와의 가격하고 나머지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가격만 병행하는 가격이라는 독립 변수가 수요량에는 종속 변 영향을 미쳤을 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나타냈던 것이 수요 법칙이었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독립과 종속이 뭔지가 이제 밝혀졌죠. 다른 거 우선 일정하다 가정했을 때 가격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논하고 수요 함수는 수요량이 종속 변수고 공급 함수에서는 공급량이 종속 변수야. 그러면 이제 탄력성 종류를 논할 때 우리는 수요의 탄력성하고 종속 변수 명칭 써서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만 논하는 겁니다. 근데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자체가 이제 우선 종속 변수에 의해서 종류가 구분이 된 다음에 종속 변수에 구분된 그 탄력성의 종류가 다시 독립 변수에서 아주 다시 더 세분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속인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독립변수의 가격이 있고 다른 게 있다 그랬을 때 다른 거 우선 일정하다 가정했을 때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에서 종속 변수인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 구분이 된다 그랬는데 다시 그 안에서 독립 변수 구분이 될 때 가장 많이 영향 미치는 가격을 잡아서 이거를 수요 가격에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 걸 따져서 이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럽니다. 그래서 많은 탄력성 중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기본인 것처럼 수요량과 공급량에 영향 미치는 독립 변수 가격을 잡아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종속 변수에다가 수요량을 잡고 그리고 독립 변수 가격을 잡으면은 이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여기다가 종속 공급을 집어넣고 여기다 가격 집어넣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탄력성의 이제 종류가 우리는 수요함수, 공급함수의 수요, 공급의 탄력성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 종류를 논할 때 다양한 종류를 언급하는 과정 중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중요한 것처럼 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에 반응하는 가격 탄력성이 제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가격 탄력성 가지고 내용을 쭉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제 명칭을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는 탄력성의 종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 탄력성이 될 거고 가격 탄력성 이제 가격 탄력성이 되면서 이게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 미치니까 이게 종류가 다시 나눠져요. 뭘로 나눠지냐? 우선 가장 중요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우선 한번 해봅니다. 그럼 앞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독립 변수고 수요량이 종속 변수니까 얘가 이렇게 찔러대는 거잖아요. 이게 자극이고 이게 반응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독립 변수를. 그럼 여기다가 공식을 만드시면 돼. 독립 변수인 여기다 가격을 집어넣으면 얘는 가격의 변화율이 됩니다. 변화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종속인 수요량을 위에다가 덮으면은 얘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돼요. 그 우선은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을 잡을 때 마찬가지로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이제 명칭이 나온 상태에서 이 변화율과 변화율의 탄력성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세 줄로 독립과 종속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양가로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개념을 한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이걸 설명 그대로 한 거죠. 변화율과 변화율이란 말은 변화율이 꼭 나와야 돼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대한은 분수잖아.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그 의미는 즉 가격이 변할 때 그 자극이 얘가 자극 준 거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나오죠. 얼마나 변하니까 얼마나란 말이 얼마만큼이에요. 얼마만큼 변하냐, 얼마나 변하냐. 그 얼마만큼, 얼마나라는 그 단어가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변하느냐라는 논리예요. 그걸 이제 정량력 지금 다 양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정량이라고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탄력성을 논할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책이 이제 바로 응용이 들어가 가지고 이건 나중에 논하고 13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30페이지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잡았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 설명이 되어 있고 표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표에 대한 해석을 오른쪽이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프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 반가로 이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탄력성을 이해하실 때 기울기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를 얘네들은 방향이 반대 방향 움직였잖아요. 왜? 수요 법칙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가격을 종축 잡고 수요량을 횡축 잡으면은 가격이 줬을 때 방향만 따지면은 요거 탄력성 논하기 전에 방향만 따지면은 얘는 반대 방향 움직이다 보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이라는 논리가 개입되면은 얘는 여기다가 영향 줄 때 얼마만큼 영향 주느냐라는 논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가격이 변한 거에 대해서 수요량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달라요. 지금 이 그래프 모양을 여러 개 그렸잖아요. 뭐가 달라져요? 기울기가 달라져요. 기울기가.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이해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울기적인 마인드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울기적 마인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을 이제 가지고 논할 때 아까 전에 이제 좌측에 130페이지에 표가 그려졌잖아요. 기울기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어요. 물론 기울기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가격 탄력성만 그럽니다. 왜? 독립변수인 가격이 변한 거에서 종속인 수요량의 반응에 대한 논리니까 지금부터 한번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종축이 가격이고 행축이 수요량을 잡았어요. 근데 수요곡선을 그리다 보면 어떤 수요곡선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게 XJ라고 가정할 때 가격이 100원이에요. 100원에서 수요량이 10개야. 그때 해당되는 수요량점을 A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수직선의 의미가, 근데 가격이 XJ가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제 100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격이 몇 프로가 변한 거야? 20%가 자극 준 거잖아요. 그쵸? 20%가 변했는데, 근데 수직선인 경우는 수요량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20%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요때도 그냥 10개가 돼. 그럼 요거를 120원 가격에 대응하는 B점이라고 그래 볼까요? 그럼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은 전혀 반응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탄력성 개념하면은 가격은 20%가 자극 줬는데 수요량은 전혀 반응이 없어 0%가 돼요. 그럼 아무리 가격을 변했다, 찔러댔다 하더라도 반응이 전혀 없잖아.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 이거는 얼마가 나오면 0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둔감하다, 즉 비탄력제라 그러냐. 근데 비탄력적인 정도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전혀 반응. 그래서 이 경우로 우리가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결국 완전 비탄이란 말은 아무리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의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을 그리면 수역선 모양이 어떻게 된다? 수직선이 되고, 탄력성 값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탄력성은 이거를 0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러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구나. 가격 탄력 그림을 그리면은 수직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완전 비탄인 경우고, 근데 또 어떤 그래프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선의 모양을 가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20%가 변했다. 수요량도 똑같이 20%가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자극 줬는데 20%가 반응했다. 그건 자극과 반응의 경우가 똑같은 경우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아까도 논했던 것처럼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위 탄력적은 직각삼각선의 호탄력도 따지면은 직각삼각선의 모양을 가지고 탄력성 값은 얼마가 나와요? 1이 됩니다. 20을 20으로 나누면 1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완전 비탄은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로 0이고 동일하게 반응하면 1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가격과 수요량 잡았을 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평선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XJ를 봤는데 XJ가 100원일 때 수요량이 10개가 팔리고 있었어요. 이게 수역선 장의 점으로 찍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평선이야. 그럼 수평선은 XJ 수역선만 수평선이다. 그럼 가격이 12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가격이 똑같이 20% 자극 준 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죠. 근데 100원일 때 10개 팔렸던 물건이 120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좌표가 찍히잖아. 그럼 수요량이 얼마가 돼? 수요량이 0이 돼버려. 이 말의 의미는 가격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수요량은 완전히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완전히 반응했다. 매우 크게 반응한 거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 큰 거를 탄력적이라 그랬는데 그 정도가 매우 큰 거야. 이거를 우리는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반응한 거야. 완전 탄력성의 모양을 그리면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수평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수평선이다. 근데 수평선인데 탄력성의 값을 그럼 이거를 뭐라고 표시할까? 매우 반응이 크다 그래서 무한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극에 대해서 매우 반응이 큰 거를 완전 탄력적이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가장 작은 거를 완전 비탄이라 그래요. 그럼 완전 비탄은 크기가 0이고 완전탄은 크기가 무한대가 되고 요 사이에 이제 단위 탄력 1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단위 탄력적은 항상 탄하고 비탄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잖아요. 그 단위 탄력 기준으로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은 뭐죠? 비탄이 되고 1보다 크면은 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 완전 비탄에서 완전 탄으로 쭉 가고 있어. 완전 비탄, 완전 탄으로 가면은 탄력성 커져요, 작아져요? 탄력성 커지고 있죠. 왜? 0, 1보다 작은 거, 1, 1보다 큰 거, 무한대.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는 거죠. 근데 탄력은 커지는데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될까?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죠.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말은 기울기 값이 점점 어떻다? 작아진다는 거야. 왜? 기울기가 뭔지 아시죠? 기울기는 이제 경사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A하고 B를 만약에 곡선이 있다. 그러면 기울기가 요 각도를 말하잖아. 그렇죠? 각도를 말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점점 어떻다? 기울기 값이 커지잖아.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각도는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력성은 커진다는 것은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는 뜻이고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말은 기울기 값은 작아진다는 뜻이야. 그럼 탄력성과 기울기를 서로 표현하다 보면은 즉 크다,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표현할 때 얘네들은 서로 항상 반대 방향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기울기는 어떻다? 작아진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대표적인 걸 잡았어요. 즉 완전 비탄, 완전 탄, 단위 탄력을 잡아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항상 경제학 그래프 학문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 완전 비탄을 하나 그리면은 0이고요. 완전 탄을 그리면은 1이었었어. 그리고 직각삼각선 모양을 그리면은 얘는 1이었었습니다. 이게 무한대. 죄송합니다. 0, 1 무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책에 아까 그 나온 그래프가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요 곡선은 탄이야, 비탄이야. 그렇죠? 요 그래프는 뭐다? 비탄이야. 왜 비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탄력성을 탄력적이다, 비탄이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일가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이 기울기 가진 그 소요곡선이 어디와 어디 사이를 지나가냐? 0하고 1 사이를 지나갑니다. 결과적으로 1보다 어떻다? 작다는 뜻이야. 1보다 작은 요거는 그래서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다라고 하고 요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탄이야, 비탄이야? 탄이죠. 왜? 1보다 크니까. 결국 탄하고 비탄을 구분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비탄, 1보다 크면 탄. 1보다 작은 정도가 0이 되면 완전 비탄, 1보다 큰 정도 무한대가 되면 완전 탄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0에서 1로 그리고 무한대로 갈수록 점점 탄력성 값은 커지잖아. 숫자가 0, 1 무한대. 그럼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돼?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고 있어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그럼 완만해진다는 말을 기울기 값으로 표현하면 어떠다?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야. 왜? 각도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 기울기가 크다, 작다 이거 항상 반대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방가로 2번에 아까 131페이지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완전 비탄은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고 얘는 동일하게 반응하는 경우고 완전탄은 약간의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겁니다. 매우 크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가지를 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탄력이 좀 커질수록 기울기 값은 점점 작아지는구나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울기를 잡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또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있는 거야. 아니 똑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왜 물건마다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질까? 즉 물건마다 탄력성 값이 달라질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봤으면은 여러분들이 131페이지에 그 방가로 3번이 있어요. 방가로 3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 미치는 요소가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소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지문으로 표현하게 돼요.
똑같은 가격이 변하는데 왜 물건마다 수요량의 반응이 다를까?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실제 시험에도 그래프가 나왔는데 요거는 A라고 한번 보고 A 수요 곡선이고 요거를 B 수요 곡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잡아봤어요. 그럼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반응을 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A하고 B를 비교해봤어요. 어느 게 더 탄력성이 커요? 그렇죠? B가 더 탄력성이 크지. 왜? 기울기가 더 완만하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그럼 기울기가 완만하면 기울기가 값이 점점 작아지잖아. 탄력성이 커진다. 기울기는 작아진다. 그런데 그럼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왜 탄력성이 커지느냐는 거야. 이거는 요 구조 때문에 그래.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을 한번 따져보세요. 가격이 독립변수로서 종축이잖아. 수요량은 종속변수로서 횡축이잖아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A하고 B는 교차점이 이 상태 P0다라면 가정해 보세요. 가정 출발점은 똑같은데 가격이 P1으로 하락했다고 하면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A하고 B는 가격이라는 독립변수가 동일한 크기로 자극을 준 거야. 그럼 수요량의 반응이 다르잖아. 수요량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P0 상태에서 똑같이 Q0로 수요량이 이루어졌던 두 가지 물건이 가격을 하락했더니 기울기가 가파른 A는 수요량이 여기까지 늘어났고요. 기울기가 완만한 B는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수요량이 여기까지 늘어났어요. 그럼 동일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이 변했어요. 그럼 A가 반응한 것은 이만큼이고 B가 반응한 것은 이만큼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동일한 가격이라는 독립변 영향을 줬을 때 수요량의 반응이 이거잖아요. 수요량의 반응이 크면 클수록 탄력성 값은 점점 커지게 돼. 근데 수요량이 어디를 적었냐? 횡축인 거야. 횡축. 그럼 수요량의 반응이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자연스럽게 더 완만해질 수밖에 없고 기울기가 완만해지다 보니까 기울기 값은 작아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다시 반복하지만은 탄력성이 커진다, 작아진다랑 기울기가 커진다, 항상 반대로 표시하게 돼요. 근데 궁금한 것이 결정 요소를 하는 건데 아니 똑같은 가격이 변화하는데 왜 A는 B보다 반응이 약하고 B는 왜 A보다 반응이 클까라는 거죠. 그 결정 요소 중에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사실상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이 대체제 논리만 이해하시면은 문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즉 대체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탄력적이고 대체제는 있는 상품 중에서는 더 많을수록 탄력적이야. 즉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성은 더 커진다. 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더 탄력적.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대체제가 전혀 없는 물건 있죠. 대체제가 전혀 없는 물건은 뭐겠어요?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더 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대체제가 없을수록 비탄이 되고 대체제가 전혀 없으면 비탄이 정도 완전 비탄이 돼. 여기 보시다시피 완전 비탄은 그래프가 수직선을 그려졌어요. XJ가 만약에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이 물건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가격이 100원에서 100원일 때 10개가 됐었어. 그럼 가격이 120원으로 올라갔어. 그럼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120원 올라가도 수요량은 그대로 10개야. 왜 그럴까? 이 XG하고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간 이 물건은 그냥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시장에서 뭐가 돼? 독점이 되는 거야. 독점. 그래서 대체제가 전혀 없을 때는 이런 모양, 완전 비슷한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제라고 했잖아. 대체제가 엄청나게 많아. 그럼 뭐가 돼? 완전탄이 돼. 지금 이 그래프가 완전탄은 수평선 그렸잖아요. XJ 물건이 있어. XJ가 가격에 대해 완전탄이야. 이 말은 뭐 해석하면은 시장에서는 XJ하고 관련되는 대체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A, B, C, D, E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다 대체제가 있어. 근데 이 대체제들이 전부 다 가격이 1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XJ를 판매했던 판매자가 기업이 XJ가 100원이 있었을 때 10개가 팔렸는데 이거를 120원으로 올라간 거야. 그럼 소비자들은 어차피 XJ하고 같은 가격을 가진 대체제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굳이 올라간 X제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 즉 X제를 10개 구매했던 사람들이 올라갔네. 그래서 다 X제 소비를 완전히 줄이고 다 어디로 넘어가?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대체제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수요량의 반응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걸 완전탄으로 이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제에 대한 논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체제만 이해하시면은 나머지 다 풀립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일반 재화와 부동산 막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일반 재화 부동산도 이제 언급이 되고 3번에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합니다. 요걸 굳이 이제 그 목차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은 일반 재화하고 부동산을 비교하면은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이야. 일반 재화에 비해서 생략하고 일반 재화에 비해서 보다 더 비탄력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야. 왜 더 비탄력적이 되냐면은 부동산은 대체재를 일반 재화보다 구하기가 어려워. 일반 재화는 끊임없는 대체재가 기업들의 경쟁 과정이 계속 생산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일반 재화보다 더 비탄력적인 이유는 대체재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 돼. 근데 그 부동산 중에서 내용이 좀 달라져요. 거기 보면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그럼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비교하잖아요. 어느 게 더 탄력적이라? 주거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인 것이 일반적이야. 탄력성은 이게 더 커. 얘가 상업용, 공업용보다 더 탄력적인 거야. 왜 더 탄력적이겠어? 그렇죠? 주거용은 상업용, 공업용보다 대체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재가. 공장 부지, 공장을 옮기려고 그래. 공장 부지를, 대체 부지를 찾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인 것은 대체재가 많고, 상업용, 공업용이 주거용보다 더 비탄인 것은 대체재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뭘로 이해하시면 돼? 대체재로 이해하시면 돼. 그 4번의 기간도 자주 나와. 기간에 대한 논리, 기간이 길수록 더 탄력적이 돼요. 당연하겠죠? 기간이 길고 탄력적이란 말은 장기 있죠, 장기. 장기가 단기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거야. 왜 그럴까, 이것도? 그렇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비자들은 대체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재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간적인 면에서 장기가 더 탄력적인 이유도 뭘로 이해하셔야 돼? 대체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마트를 갔는데 재래시장 마트를 갔는데 재래시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 근데 그 재래시장 화장실은 보니까 유료 화장실이야. 유료 화장실. 근데 유료 화장실이 이제 한 번 사용하는데 만약 100원이라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을 지금 엄청나게 급한 상태야. 엄청나게 급한 상태인데 이제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재료 화장실 앞을 겨우겨우 기어가면서 찾아갔어. 지금 쏟아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판매하시는 할아버지께서 가만히 저를 보더니 원래는 팻말표에 이제 100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을 화장실 한 번 이용하는 비용을 10,000원으로 올렸어. 그럼 저는 이거를 이용해야 될까 아니면 거절해야 될까? 그렇죠. 지금 이용해야 될 상황이야. 왜? 지금 제 상태가 지금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큰 신뢰를 할 우려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가격을 올렸어. 올린 거를 확인하는 순간에 어때요?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체 화장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린다 하더라도 그 화장실을 그냥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 비탄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았는데 가격이 올라간 걸 봤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비싸 해가지고 다른 대체 화장실을 사용하게, 찾아러 다니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확 줄어드는 것이지.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즉 장기가 더 탄력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대체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 그 4번, 5번도 마찬가지야. 용도가 나왔잖아. 용도가 다양할수록 이것도 더 탄력적이야.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돼? 대체 용도를 찾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뭐가 많다는 거와 똑같아? 대체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전부 다 대체재로 하시면 돼. 용도 전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런 논리. 그 7번에 보면 사치품하고 생필품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사치품은 없어도 되는 물건이야. 사치품 같은 것은 내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맨 마지막 순위가 되죠. 없어도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사치품 같은 게 가격 올라가면은 안 사. 소비량 완전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필수품 있죠, 필수품. 필수품 같은 것은 꼭 내가 이제 꼭 필요한 물건이면은 가격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필품은 그래서 우리는 비탄으로 보고 사치품 없어도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뭐 탄력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험에 내지 않았던 내용이고 어쨌든 7번, 6번까지 보면은 지금 상황이 다 똑같아요. 지금 기간을 물어보든 부동산 물어보든 용도를 물어보든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뭘로 이해하셔라? 대체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대체제.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또 처음으로 돌아가요. 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만약에 A를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B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 수요곡선이. 그럼 B가 A보다 더 탄력적이잖아. 길이가 더 완만하고 그 수요량의 반응이 크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B가 수요량이 기존보다 수요량이 많이 늘어났어. A보다. 왜? B하고 관련되는 대체제가 많다 보니까 가격 하락한 걸 보고서 다른 대체제에서 B 수요로 옮겨오면서 수요량이 확 늘어나게 된 거야. 근데 A는 수요량의 반응이 작지. 왜? 대체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 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대체 적기 때문에 가격 하락한 이 물건으로 올라오는 정도가 약해가지고 수요량의 반응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많이 더 탄력적이다 해놓고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완만해진다는 기울기가 값이 작아지더라라는 내용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험집은 나오지만은 수요는 뭘로? 대체제로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하나 그 131페이지까지 보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가격 탄력성은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33페이지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33페이지 보면은 큰 2번 해놓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했잖아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은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뭐만 바뀐 거예요? 종속 변수만 바뀐 거잖아. 그럼 얘가 자극적으로 얘가 반응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도 공식이 어떻게 하면 돼? 밑에다 가격을 집어넣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은 뭐다?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식으로 하시면 돼요. 공급으로는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변화율과 변화율은 이제 얘가 크기가 나올 것이고. 근데 다만 가격과 공급량을 방향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동일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렸다? 우상의 형태를 그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탄력성이라는 자극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얼마만큼 변하느냐 따지다 보니까 이게 자극이죠.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모양이, 공급선 모양이 달라지게 돼. 지금 뭐가 달라져요? 똑같이 기울기가 달라져.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뭘로 이해하셔라? 가격의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반응이다 보니까 얘도 기울기로 이해하셔야 돼, 기울기. 그럼 이 기울기로 이해하시는 과정 중에 얘 모양이 똑같은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비탄인 경우는 뭘로 그려라? 수직선으로 그리셔야 돼. 수직선인 경우는 뭐가 돼요?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의 반응이 전혀 없잖아. 이것도 뭐다? 완전 비탄이 됩니다. 완전 비탄. 그런데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공급선을 그리자는 이거는 단위 탄력적 1이 되고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그리자는 얘는 조금만 가격이 변한다 공급량의 반응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완전 탄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이제 단위는 우상향 형태이지 가격의 변화에 공급량의 반응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일해. 즉 수요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이면은 수직선을 그리시고 완전 탄이면은 수평선 그리시는 건 마찬가지야. 이거를 기울기로 한번 또 볼게요. 수요를 보면 공급도 똑같은데 이게 완전 탄이죠. 그리고 요것은 완전 비탄이야. 원점을 지나면은 이게 단위 탄력적이야. 그래서 세 가지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대표적으로. 근데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지나는 공급선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건 탄일까 비탄일까? 이건 비탄이죠. 왜? 1보다 작은 값을 지나가고 있잖아. 이거는 비탄이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공급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건 탄일까 비탄일까? 이건 탄이야. 왜? 1보다 크니까. 그럼 수요와 동일한 결론에 도출하게 되는데 모양만 우상향일 뿐이지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0에서부터 1 그리고 무한대로 지나갈수록 탄력성 값은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탄력성은 점점 커지는데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공급의 경우도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를 표현하면 반대로 표현합니다.
탄력성이 커진다, 기울기는 어떻다? 작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수요를 보면 공급도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133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즉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똑같은 내용이야. 수요하고 모양만 우상향할 뿐이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울기적인 마인드가 똑같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거기 135페이지 보면은 그래프가 그려진 거 이거 있죠. 요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똑같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야. 탄력성 값 커진다, 기울기가 작아진다. 그러놓고 이제 요거는 수요적인 측면과 동일한 내용이다 보니까 수요를 통해서 이해하시면은 모양만 우상향을 잡을 뿐이지 같은 결론을 도출해.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실 것은 뭐냐면은 바로 밑에 135페이지 양가로 3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 미친 요소 이걸 별표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논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수요와 공급은 동일한데 공급의 요거죠, 요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듯이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다는 뜻이야. 요거를 이제 별표에 쳐주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요. 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똑같은 교차점이 가격이 P0 상태에서 공급량 Q0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A하고 B 공곡선 그래프가 돼 있잖아. 어느 게 더 탄력적이야? 길과 완만해 더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A가 B보다 더 탄력적. 그럼 A가 B보다 왜 더 탄력적이 되고 거꾸로 B는 A보다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냐? 이 가격의 변환 정도에 따른 공급량이 반응한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은 찔러대는 건데 종속 변수 수직축에 잡고 독립 변수로 공급량은 횡축을 잡았었잖아. 그럼 가격이 P0 상태 둘 다 물건이 수량 공급량이 똑같거든요.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어. P1으로 상승한 공급 법칙에서 공급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A를 보니까 A는 공급량이 요만큼 늘어났고 B를 보니까 B는 공급량이 이만큼 늘어났어. 그러면 동일한 가격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종속이라는 공급량의 반응이 A보다 가격 자극에 대해서 A보다 지금 뭐가 B가 더 크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은 밑에 가격보다 공급량의 반응이 커질수록 더 탄력성 값은 커지잖아. 근데 공급량이 어디다? 횡축인 거야. 횡축의 반응이 커진다는 것은 이 횡축이 더 늘어진다는 거니까 기울기를 표현하면 기울기가 더 이렇게 자빠질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자빠질수록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울기는 더 작아진다는 수요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출제원이 그러면 A는 B보다 왜 더 탄으로 반응하고 B는 A보다 더 비탄으로 반응하는지 그에 대한 결정 요소를 보는 겁니다. 근데 수요는 가격 탄력을 결정할 때 대체제만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급은 대체제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공급은 만드는 생산과 관계, 생산.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공급은 생산비가 중요해요. 생산비가 생산 요소 가격이죠. 우선은 이게 이제 생산과 연관되는 게 중요하죠. 그 생산비 가격이 생산비가 증가할수록 그러면 더 생산해요? 덜 생산해요? 그 생산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공급자들은 생산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생산비가 증가할수록 덜 생산하게 돼요. 때문에 생산비와 관련돼서는 뭐죠? 더 비탄력적이 됩니다. 증가할수록. 반응이 약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일반 주어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공급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상 요걸 가지고 정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급은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 근데 기간이 중요한데 기간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가 그냥 기간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 그냥 기간으로 설명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생산에 주어진 기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무슨 말이야? 주어진다는 건데 그냥 기간하면은 요거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기간으로 내면은 생산에 주어진 기간으로 이해하셔라. 그럼 생산에 주어진 기간으로 하면은 단기하고 장기를 비교하잖아요. 어느 게 더 탄력성이 크냐? 장기가 더 탄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시간 주어진 게 길어질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는 뜻이야. 장기가 단기보다 더
탄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 상식적으로 A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하루 동안에 주었을 때하고 그리고 1년이 주어졌어. 하루 준 거랑 1년이 주어졌어. 그러면 생산에 주어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생산하잖아. 하루 생산량보다는 1년 생산량이 더 길어지니까 주어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탄력적이 돼.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출제합니다. 그럼 소요되는 기간 할 때 우리 시험에서는 요 소요란 말을 꼭 써줘.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혹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때는 거꾸로 단기가 장기보다 더 탄력적이 됩니다. 주어진 개념과 소요란 말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 소요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야. A 제품을 보니까 A 제품은 하나를 생산하는데 초당 하나 생산해. B 제품을 보니까 B 제품은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한 달에 하나를 생산해. 그러면은 A 제품, B 제품에 비해서 한 개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어때요? 더 짧잖아. 빨리빨리 생산하잖아. 빨리빨리 생산하니까 어떻게 돼? 그만큼 더 많이 생산하게 돼요. 때문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짧아서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산에 소요된다는 말이 있죠? 요거와 관계되는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험에서. 예들이. 그래서 이제 이때 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쪽을 들어서 예를 들 때 신규주택 가지고 들어요.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을 공급을 한번 봅니다. 그럼 탄력성은 어느 게 더 크게 해서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렇죠? 재고주택 공급이 더 탄력적이 되지. 왜 그러겠어? 신규주택은 만드는 거잖아. 재고주택은 기존에 있는 걸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고주택을 갖고 있는 이제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팔고자 한다. 가격이 비싸진 걸 봤네. 바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어. 근데 신규주택은 생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신규주택은 재고주택에 비해서 뭐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소유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하나 예를 든 것이 우리 시험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가지고 해요. 정부의 규제가 심할수록 더 탄력적이가 더 비탄력적이가 그렇죠. 더 비탄력적이 되겠지. 왜 그런지 아시겠지?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물론 생산량 자체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처럼 생산량 자체를 통제한다. 그러면 이제 생산 자체 통제되니까 더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뭐죠? 이제 그 비탄이 돼요. 그런데 규제가 심하다는 것은 규제 절차 복잡해지는 거야.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다? 더 길어지게 돼요.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더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설명이 돼요. 이렇게.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 물론 더 탄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부 다 용도도 여기도 나와. 용도가 다양할수록 공급은 더 탄이야, 더 비탄이야, 더 탄력적이지. 왜?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술 수준도 나와. 공급이니까 기술 수준 향상이 빠를수록 더 타니까 더 비타니까 그렇죠. 이건 더 탄력적이 되죠. 이것도 동일한 내용 하면 돼. 기술 향상이 빠를수록 빨리빨리 생산하잖아. 그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요 쪽은 대체제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이 돼. 이거 이해. 근데 공급의 경우는 이제 우선 생산비 부분이 있고 기간 부분인데 기간은 주어진다는 그냥 기간 내면 장기가 탄력적이지만은 소요된다는 말이 나오면은 단기가 더 탄력적이다. 그 예제들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 그 말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다시피 이제 동그라미 일반지와 부동산이 이제 나오죠. 부동산이 이제 당연히 일반지와보다는 더 비탄력적이지 공급의 경우 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 일반지는 뚝딱뚝딱 만들 수 있지만은 부동산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기간도 마찬가지야. 기간이 그냥 기간하면 공급이 여기서 그냥 기간하면은 생산에 주어진 개념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장기일수록 더 탄력적이란 말이 나오고 용도 전환 나왔잖아요. 용도 병을 제한하는 법규가 심할수록 건축인은 다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공급, 아까 신규가 더 공급이 비탄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생산에 소요된다는 말, 8번에 이제
생산 요소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나열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해하는 것은 결국 이제 생산비 부분하고 결국 그냥 기간하면 주어진 것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야? 신규 주택, 뭐 부동산과 일반재와 비교하고 규제가 심할수록 용도, 기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소유란 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되는 기간이 항상 짧은 부분에 더 많이 생산하기 더 탄력적이다로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 개념상으로 가격 탄력성이 제일 중요한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눈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어차피 이제 독립변수 가격은 그대로 가격이 변화율, 가격 변화는 똑같아. 다만 수요의 가격 탄력 여기다가 수요량을 잡고 공급은 공급량을 잡으시면 돼.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 즉 기울기적인 마인드로 기억하셔야 되니까 탄하고 비탄을 구분하는 것은 무조건 1을 가지고 판단한다. 근데 1보다 작은 비탄이고 1보다 크면 탄인데 1보다 작은 정도가 완전 비탄이고 무슨 모양? 수직선. 공급도 마찬가지. 1보다 크면 탄인데 그것이 완전 탄이고 무한대. 그 탄력성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건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말은 수요 공급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의 반응과 공급량의 반응이 물건마다 이렇게 다르더라. 왜 그러냐 할 때 별표 지시라는 것이 그럼 수요 탄력성을 결정한 요소 대체제. 2입니다. 2. 암기할 것이 하나도 없고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 생산비랑 기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제원들은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알고 있다 가정하는 과정 중에 결정 요소가 종종 나오긴 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가격 탄력성의 응용으로 출제하면서 응용 중에 이제 앞부분에는 3가지 주제가 있을 거야. 그 3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계산 문제, 그리고 기업의 총수입 문제, 균형에 대한 논리 3가지를 응용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시냐면은 페이지 이제 그 페이지 129페이지를 보셔서 129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가격 탄력성이 어떤 문제가 응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 여기까지 우선 탄력성에 대한 기초를 잡아봤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게 어떻게 확인되는가를 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